오늘은 석호, 동해안 석호 조류 다양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 특수성이 굉장히 높은 담수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곳에 모이는 것들의 조류 다양성을 가지고 생태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조류 다양성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개체수가 많거나 종수가 많은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조류하고 전 세계에 있는 조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조류를 비교를 해보면 30% 이상이 참새목 조류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참새목 조류라고 하면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작은 소형 조류들, 물가에 오지 않는 소형 조류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조류하고는 살짝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참새목에 해당하는 조류가 46% 정도를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표기에 되어 있는 것처럼 기러기목이 10%, 도요목이 한 19%, 사다새목이 4%. 그럼 이 기러기목, 도요목, 사다새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속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대부분 물환경하고 관계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출현하고 있는 조류 종들은 많은 부분이 물환경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는 조류 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나타낸 조류종인데,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일단 보면 느껴지시는 게 있겠죠. 색깔, 형태, 부리 크기 여러 가지가 다 다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면적의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조류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환경이 그만큼 다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철새 이동 경로상에 우리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하고 관계돼서 이제 석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안에 석호가 대표적인 석호들이 있는데 이 조류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12월하고 1월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조류 종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석호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아래 막대 그래프는 면적을 뜻합니다. 이 면적은 호수 면적이 아니라 이 조류 센서스에서 시행할 때 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호수 면적 주변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을 좀 감안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줄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평균 종수입니다. 5년간 나타난 조류의 평균 종수. 특이할 만한 게 이 경포호는 면적은 다른 화진포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균 종수가 60종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석호들도 25종, 33종, 37종 정도면 굉장히 높은 종수입니다. 왜냐? 1월하고 2월 그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한 종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석호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 종수가 얼마나 높은 건지를 제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같은 호수, 저수지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들은 막대 그래프로 면적을 뜻합니다. 이 면적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철새가 많이 온다고 하는 천수만이라고 하는 간월호 분화모를 보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지금 면적 대비가 이제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면적이고, 출현 종수를 보면 64.8종. 전국 평균 면적, 이 호수의 면적이고 출현 종수는 한 39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60종이 넘는 구역을 보시게 되면 몇 구역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면적 대비 경포호수의 평균 종수는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포호수에 오는 새들이 요구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경포호수가 가지고 있는 출현 조류 종수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포호수에서 발견되는 조류 종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2002년도에 논문이 한 편 나왔는데 이 논문에서는 경포 호수에 있는 종수가 72종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년 센서스를 통해서 최근 5년간 나타난 종수의 변동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모두 총 출현한 종수를 봤을 때는 한 115종 정도가 됩니다. 이 역시 지금 일반인 분들은 115종, 경포호수 면적 내에서 115종이 나오는 게 많은지 적은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봤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각 지자체별로 도시 생태 현황 지도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년 동안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새들, 뭐 동물, 다른 분류군들 모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전체에서 한 132종, 그 다음에 안산시는 100종이 채 안 됩니다. 95종. 수원 같은 경우에는 122종, 부천은 75종, 안양은 120종, 청주는 126종이에요. 그게 지자체 면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넓은 행정구역 안에 모든 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포 좁은 면적의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종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냥 단순한 숫자만 비교를 해서라도 경포호수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포호수에 오는 새들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어떠한 환경적인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포호수에 오는 조류의 도래 유형을 분석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시기에 새들이 가장 많이 온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화학, 전국에 오는 조류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전국에 오는 요 회색 그래프는 우리나라 전국에 오는 조류들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길 잃은 새라고 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는. 그 다음에 나그네 새, 그 다음에 겨울철새 이 정도 수준인데 경포호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분이 겨울철새하고 텃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겨울철새가 한 46%, 그 다음에 텃새가 한 25%, 그 다음에 여름철새가 15% 정도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경포호수를 어떠한 부분으로 접근을 할 때, 조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겨울철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분석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름철새라고 하는 이 분류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들이 번식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이 생존을 하거나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개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시기에 번식을 하기 때문에 경포는 놓고 봤을 때는 겨울철새, 여름철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존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경포 호수에 오는 그 조류 종들이 서식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포호에 오는 조류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을 때 육수, 아까 계속 수질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간 하천이나 담수성을 띠고 있는 육수에 포함하는 조류들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에서 주로 서식하는 조류들이 경포호수에 유입되는 경우, 그 다음에 산림성, 그러니까 아까 참새목에 속하는 그런 조류들이 들어가는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경포 주변의 농경지라든가 습지를 이용하는 조류의 비율입니다. 이 기타는 시가지라든가 이 카테고리 내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에 포함되는 조류들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요 해양 육수에 포함되는 요 조류, 여기에 속하는 조류하고 농경지에 속하는 조류들은 잠재적으로 물새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새들의 물새 산세 서식지 비율을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여기서 이제 같이 맥락을 같이 한 육수성, 그러니까 염분기가 별로 없는 그런 부분에서 주로 서식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 44%, 그 다음에 바다하고 연관된 기수성 가지고 포함된 조류들이 한 18% 정도가 도래를 한다고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세류 같은 경우에 37% 정도가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조류들 중에서 물새라고 하는 새들은 이 아이들의 또 서식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잠수를 할 수 있는 물새들이 있고요. 잠수를 하지 않지만 수면에서 머리만 물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거나 수면에서 쉬는 아이들, 이 수면성 조류라고 하는데 수면에 사는 조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갈퀴가 없어서
물가에서 살긴 하지만 물에 직접적으로 뜨거나 헤엄을 치지 않는 수면성 조류라는 이런 분류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한번 분석을 해서 경포 호수가 가지고 있는 그 조류 서식지적 특성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물세류를 보면은 대부분이 수면성 조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성, 수면성 조류를 반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경포의 최근 5년 동안의 조류를 분석을 해보면 수면성 조류가 54%, 그 다음에 잠수성 조류가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면성 조류가 11%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거 자료를. 그러면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 수면성 조류하고 수면성 조류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수면성 조류가 비율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포호가 2000년대 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수변에서 이렇게 다리가 길고 물가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경포호를 운동을 하거나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준설 과정, 그 경포호수의 관리 측면에서 이 수변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됐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상적인 호수 생태계에 있을 때 수심하고 주변 식생하고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게 이상적인 조류들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잠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는 식생하고 연관돼서 식생지역에서 은신을 하거나 먹이를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갈퀴가 없지만 다리가 좀 긴 아이들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갈퀴가 없는 대신에 수심이 얕은 데밖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이런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식생이 발달된 지역에서는 앉아서 먹이를 먹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렇게 새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주변에 새들을 포식하는 맹금류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호수 생태계에 있어서 조류 서식지 모식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포 비율이 살짝 어그러져 있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포호를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보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법정보호조류입니다. 법정보호조류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청이 이름이 바뀌어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하는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경포호수에서 최근 관찰된 멸종위기 조류들은 한 14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표시한 곤이라든가 호사비오라든가 흰꼬리수리라든가 엽적구리도요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1급에 해당을 합니다. 이 1급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지정 사유가 개체수가 적어서 최근 30년 사이에 인간이 관리 및 보존하지 않으면 멸종할 수도 있는 종에 한해서 1급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종들이 경포호에 도래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접근을 하면 경포호의 조류 다양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중요 종들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경포호에 오는 조류의 특징을 좀 요약을 해보면, 면적 대비 출현조류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현조류의 대부분은 겨울철새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식지 유형은 수환경 중에서 육수나 해양, 그 다음에 논습지의 역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새류가 또한 65%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새류 중에서는 육숙성이 44.3%, 해양성이 18.2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수변에 서식하는 조류가, 이 수변성 조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포의 조류의 특성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분수도와 마찬가지고 수질 개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질이 굉장히 맑은 곳하고 수질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4급수 뭐 그 이하로 떨어지는 호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류 다양성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이 떨어지는 곳하고 수질이 굉장히 깨끗한 곳하고 요구하는 조류 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수를 이제 경포호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람의 통행이 많아진다거나 할 때 반응을 연구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가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어떠한 유발 요인, 포식자가 있거나 위험 요인이 발생되면 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인지를 합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어떤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 요인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면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은 써요. 예를 들어서 먹이를 먹고 있다고 하면은 먹이를 먹으면서도 시야는 그쪽을 향하는 그걸 이제 경계거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위험 요인이 점점 더 가깝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먹이를 먹는 걸 멈추고 목을 쭉 뺀다든가 아니면 그 위험 요인을 계속 노려보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런 거리를 경계 반응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위험 요인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요 비행 개시 거리라는 요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럼 날아갈 때 어디까지 날아가겠어요? 위험에서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위험하고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류학에서는 이 비행 개시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열된 이 행동은 새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있는 행동이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속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되게 무슨 얘기냐면은 먹이를 먹을 시간에 다른 짓을 해야 되는 거고요. 쉬어야 될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종들에 대해서 이 비행 개시 거리가 몇 미터에 속하는지를 분석을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쪽에 앞에 나타나는 애들은 작은 소형 조류들입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보시게 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들은 비행 개시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새들은 비행 개시 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냐면 한 마리 있을 때보다는 여러 마리가 뭉쳐져 있을 때 보다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비행 개시거리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호수에 있는 물새하고 강에 있는 물새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호수에 있는 물새들이 훨씬 더 비행 개시거리가 넓다는 거예요. 경포호수처럼 막힌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어떤 위협인자나 교란 요소가 나타나면 훨씬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강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이 교란 요인이 어떠한 교란 요인이냐에 따라서 새들의 행동을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속도가 빠른 자전거일수록 비행에 대해서 비교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천천히 가는 자전거는 53%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뛰어가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뛰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반응을 많이 한다고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빠르게 움직이고 크기가 크면 눈에 띄는 색일수록 새들은 비행 개시거리가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공 조명이나 분수는 기동횡단 패턴을 바꾸게 만들기 때문에 비행 개시거리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란이나 자극은 야생조류가 선호하는 서식지를 회피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도피 행동은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먹이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감소되고 자연적인 행동은 중단되는 등 악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포호에 오는 아이들은 이제 겨울철 새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겨울철 새들은 장거리를 비행을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먹이를 먹고 건강하게 유지를 해서 다시 시베리아나 툰드라 지역에 가서 번식을 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이 비행 개시거리를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 먹이 먹거나 쉬어야 될 시간에 다른 인위적인 교란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낭비를 하게 되면 번식지에 가서 먹이를 번식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어떠한 조류 서식지에서 사람이 2배를 늘 때 조류 개체군은 32%가 감소를 한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 인간에 대한 개입이 제로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조류 개체군은 83%가 증가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교란이 증가는 종을 감소에 영향이 있고요. 교란에 민감한 종일수록 개체군 감소가 뚜렷하게 되겠죠. 이 얘기는 이제 경포호수하고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경포호수를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조류가 인간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새는 산화초 생성성과 기능을 향상시켜주고요. 어떠한 조류들은 중요한 식물의 씨앗을 산포하여 식물 다양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체를 처리하는 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해충 구제 역할을 하는 조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식물의 중요한 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조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기술자 역할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번식하는 과정 중에서 토양을 좀 유기물을 많이 증가시키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탐조라고 하는 용어. 탐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를 통해서 사람이 좀 힐링을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점점 더 부각되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데이터를 인용을 해보면 탐조라고 하는 것은 새가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입니다. 먹고 자고 뭐 기름 넣고 기타. 그 다음에 새를 보는 데는 맨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장비를 쓰게 되겠죠. 장비에 대한 비용들. 그랬을 때 미국에서는 이런 관련된 비용이 1년에 한 55조 원이 발생이 된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조 관련 직업은 78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고용 수입은 우리나라 돈으로 55조 1년에. 총 산업 생산량은 136조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거 좀 뭐 비약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뭐 지금 경제가 불안하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탐조 쪽으로다가 접목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아까 좁은 면적인데도 조류 다양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이고 새를 많이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부러 우리나라에 새 탐조를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좁은 면적인 경포호에 그렇게 조류 다양성이 높다고 하면 경포호에 새를 보러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보세요. 이게 다 사람입니다. 이게 다 무슨 사람? 새 보는 사람들입니다. 새 한 종을 보려고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마리 새가. 그러면 강릉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인데 2011년도에 구남조라고 하는 새가 강릉 경포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때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갔고 이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새를 보러 오게 됩니다. 여기 경포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탐조 인구가 이렇게 많아요. 새를 보는 사람들. 그럼 이분들이 오셔서 돈을 쓰겠죠.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분수를 설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한다는데 내버려 두고 현재로서 있는 경포호수에 새를 많이 오게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분명히 경제적인 효과는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포호를 보러 오시는 분들 겨울에는 많지 않아요. 겨울에 많지 않을 때 탐조하고 접목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몇십억 몇백억을 써서 경포호수를 버릴 건지 아니면 돈을 쓰지 않고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서 새들을 유치하고 훨씬 더 생태적인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익을 얻을 건지는 지금 현 시점 우리의 판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